자,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가 우리가 매출액 추정했고요. 또 매출액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 추정은 또 판관비 추정은 우리 회계적인 측면에서 원가 회계라든지 관리 회계 측면에서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례와 같은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돼서 판매되기까지는 이 공장 내에서 먼저 재료가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재료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 구입되는 재료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기말 재료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투입이 되면서 이것이 제공품의 재료비 항목으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 발생 부분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 이것이 제공품의 노무비로 집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이 방금 보셨던 그런 내용들 이외에도 회사가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도 쓸 수 있고 불도 쓸 수 있고 전기도 쓸 수 있죠. 이런 비용도 세금 공과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제조 경비. 제조 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또 적절하게 배부되었다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배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과소 과대 배부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금액이 정확하게 배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제공품에 이렇게 집계가 되는 이런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바로 제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공품에서 생산 라인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그런 제공품들이 작년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한 12 정도 있었다. 근데 기말에 보니까 역시 또 걸쳐져 있는 것이 한 15 정도 됐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이 이 45가 되는 것이죠. 합쳐서 60이 돼야 되니까 45가 되죠. 그래서 완성된 것이 비로소 제품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이고요. 공장에 이제 창고에 보니까 완성된 제품이 팔리지 않은 것이 작년에 또 한 15 있었다. 근데 올해 말에 보니까 16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44라고 하는 제품의 원가가 판매된 원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간혹씩 이 완성된 이 45를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것을 제품 제조 원가, 이것을 총 제조 원가,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원가 및 판관비 추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대단히 좀 정교한 형태의 매출 원가 판관비의 추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실은 이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이 완성품이 아니라 이것이 매입하는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유통업체다 그러면 사서 팔면 되니까 이 부분만 감안하면 되겠죠. 그러나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다 감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제조 공정이 전체가 다 감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체를 감안했을 때, 제조업체를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정교한 형태의 매출원가 판관비 추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추정 내용을 다 감안하지 않고 조금 약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추정을 하냐면은 변동비 고정비라고 하는 관리회계적인 측면에서 변동비 고정비라고 하는 측면에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매출액과 변동되는 연동해서 변하는 변동비, 또 그렇지 않은 고정비,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분법을 써서 추정한다든지,
혹은 진짜 이런 매출원가 관련된 부분들이, 혹은 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로 하나로 추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추정과 관련된 어떤 평가 과제의 범위, 또 그러한 어떤 시간과 또 투입된 인력 이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변동비, 고정비 정도로 약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 매출 원가율로 이렇게 적용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매출 원가 중에서 제조 원가일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원가 요인들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추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항목들을 다 하나씩 다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력비, 가스, 수도비, 운임, 감가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예비교통비, 통신비, 특허권 사용료 같은 제조 경비들. 물론 이 중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좀 큰 것들만 추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부분을 해서 묶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를 해서 변동 제조 경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눠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판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급여, 퇴직급여. 여기서 퇴직급여,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 혹은 일반 관리와 관련된 사원의 그러한 임직원들의 판매 급여나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생산직 사원에 대한 급여나 퇴직급여는 여기 포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급여, 4대 보험과 같은 복리후생비, 임차료. 자, 여기서 임차료도 역시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기 임차료. 공장이냐, 본사 건물이냐. 본사 건물일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렇게 공장이냐, 본사 건물이냐.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일반 관리비라고 봅니다만은 구체적인 제조 경비로 포함될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금과 공과, 광고 선전비, 연구비, 아까 개발비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추정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이렇게 되겠지만, 연구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비용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경상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채권에 대한 외상 채권에 대한 어떤 향후에 못 받을 가능성을 미리 감안해서 비용으로 계산하는 이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 형태로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순이혼금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운전자본에 대한 내용들만 가만히 되면, 순이혼금 흐름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순이혼금 흐름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내용이 추정이 됐고, 법인세는 아까 말씀드린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할 경우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11%, 24.2%. 10%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감안해서 11%. 또 초과할 경우에는 22%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감안해서 24.2%. 이렇게 두 가지 이 세율을 적용시켜서 보통 구합니다. 2억 원보다 예를 들어서 과표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11%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24.2%를 현행 법정 세율로서 적용해서 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좀 짚어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월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그 2월 결손금의 2월 공제, 지금 10년이죠. 10년 동안에 2월 공제에 대한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인세를 낸다고 하면 안 되고요. 과표가 세율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2월 결손금이 적용되는 상황인지를 고려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자본적 지출도 아울러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요 나머지 순운전 자본에 대한 증감, 요 하나 부분만 더 감안하면은 순현금 흐름을 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순운전 자본은 크게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정도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타 부분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 기타 부분이 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정이 되는지를 또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 가지 운전자본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매출 채권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재화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상거래상의 채권. 자, 세금 계산서만 끌어준 외상 매출금이나 이것이 어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바드름. 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품, 나머지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제품, 저장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완전히 팔 수 있는 물건, 완성품이고, 또 중간쯤 걸쳐져 있는 제품인데 그 상태로도 역시 판매는 가능한 반제품. 중간쯤 걸려져 있는, 예를 들어서 책상이다. 책상에 다리가 하나 아직까지 조립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제공품. 그 다음에 그 책상을 만들기 위한 원료, 목재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 너트 볼트 될 수 있고요. 이런 원재료. 그 다음에 기타의 저장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될 수 있고요.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을 뒤집어서 외상으로 매입을 한 경우죠. 외상으로 매입해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역시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 어음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죠. 매출 채권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고,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외상 매출했다는 얘기죠. 외상 매출을 하면 그때 현금이 다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을 안 줘도 되는, 현금을 어느 정도 내가 외상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현금이 우리가 효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증가, 감소로 나눠보면,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은 현금을 당연히 지출해야 되고요.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판매가 되니까. 매입채무 같은 게 어떻습니까?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 감소를 할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만약 헷갈리신다면은. 자, 감소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매입 채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죠? 이제 실제로 현금을 지출해서 내 채무를 없애주는 경우죠. 현금이 나갑니다. 증가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상으로 매입을 할 경우입니다. 매입을 하면서 현금을 주나요? 현금을 주지는 않지만 현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기간이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현금이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묶으면 순운전 자본이 매출 채권 더하기 재고자산 마이너스 매입 채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봐야 되죠.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봐야 되고, 순운전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은 현금에는 마이너스 효과고, 그죠? 그다음에 순운전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전체 운전 자본에 관한 내용을 현금 흐름에 반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정 기간의 순현금 흐름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나온 슬라이드 투자금 분석에서 고려 항목을 다시 보시면 매년 추정되는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잔존 가치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투자금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